3월달에 나갈 유학집 갖고 정리하세요. 테마 2번에 주택의 건설하고 나오죠. 194페이지. 그래서 유학집은 194페이지, 그림국법은 251페이지야. 그림국법은 251. 자, 여기서부터 보죠. 먼저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몇 개 파트로 나눠지죠? 주택 건설은 5개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누가 건설하지? 여기서 뭐라 부른다 그걸?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고 싶죠? 아니야. 여기는 사업 주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 사업 시행자 이랬었어.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부르고, 건축법은 시행자가 아니야. 건축법,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 주체 이렇게 표현한다. 두 번째,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가 할 일 뭐 해야 되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계획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 사업 계획이라고 하고, 이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첫째, 인가받는다. 두 번째, 허가받는다. 세 번째, 승인받는다. 여기는 승인받습니다. 딴 데는 실시계획 인가받는다. 그죠? 건축 허가받는다. 그래서 인가받는다, 허가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뭐 받는다? 승인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사업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하려고 해요 라는 걸 가지고 시장운수 사업계 승인권자한테 가져가서 시도사나 대도시장 또는 관악의 장들한테 사업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승인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죠? 잠깐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가 있다. 이걸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이 조치 끝내놓고 뭐 한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은 크게 보면 네 수로 나눠져. 첫 번째는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가요 라고 뭐부터 한다? 착공신고를 먼저 합니다. 착공신고하고 공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공. 공사하는 걸, 감독하는 걸 감리 업무, 시공 및 감리하고 다 끝났다. 여기 뭐 받는 데 있어? 여기는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자, 이것도 또 말마다 법마다 다 달라. 참 돌아버리는 게 저런 것들이야. 자, 공사가 다 끝나면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법마다 다르다라니까. 자, 앞으로 돌아가 보자. 앞으로 돌아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왜? 2달 전으로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리가 있나. 그죠? 우리 언제 거로? 1월 초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때로 넘어가 보자. 그럼 1월 초에 우리가 나갈 때 처음에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이런 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았죠? 예, 바로 그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그때 사업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한다? 거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 그때는 실시계획 인가야. 아셨죠? 사업에 필요한 주체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착공신고하고 공사하고 다 끝났다. 그럼 뭐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럴까? 아니요. 거기는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럼 뭐 받는다? 준공검사라고 돼 있어. 그건 준공검사야. 두 번째, 개발행위 다 끝났어. 개발행위 몇 가지 있었죠? 국토법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건공형체, 분물 6가지 개발행위 뭐 받아라? 허가받아라.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개발행위 허가야. 다 끝났어? 거기도 준공검사 받아. 거기도 준공검사야. 2가지가 나와. 그래서 거기는 실시계획 인가하고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하고 준공검사. 국토법 맨 앞에서는 그렇게 개발과 관련된 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적개발, 사적개발 나눠놓고, 공적개발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받고 준공검사 받는다. 사적 개발행인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준공검사 받는다. 그 2가지만 보는 거야. 자, 이제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잖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뭐라 부르고? 시행자라 부르고, 시행자가 뭘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실시계획 인가. 거기도 똑같이 실시계획 인가야. 그리고 공사 다 끝났어? 준공검사 받는다. 거기도 준공검사.
자, 세 번째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 사업 시행한 자를 뭐라 한다? 사업 시행자라 부른다. 그것도 사업 시행자야. 그 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하죠?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뭐 작성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는다. 거기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한단다. 인가받고 공사 다 끝났어? 그럼 거기는 준공 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 인가를 받는다. 거기는 준공 인가라고 됐어. 자, 건축법. 그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건축주. 거기는 사업 시행자라고 하잖아.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부르고 건축자가 뭐 받으러 가죠? 건축 허가 받으러 갑니다. 거기는 인가가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아라. 건축 허가죠? 공사 다 끝났어.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야. 그래서 좀 전에 누가 사용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건축법에 나오는 거지 주택법이 아니야. 주택법은 사용 검사입니다. 그 법마다 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하고 그때 건축 허가 받고 끝났다. 사용 승인 받는다. 자, 주택법 사업 주체라고 부르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뭐한다? 사용 검사를 받는다. 지금 뭐 애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 벌써 거기 애웠으면 뭐 지금 시험 보러 가면 돼. 예, 그 정도 했으면 벌써 다 끝난 거야 공부.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렇게 법마다 뭐하다? 조금씩 용어들이 다르다는 것만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지. 그거 지금 아이고 저기 뭐야 예, 목이 뭐야 모르는 거지. 예, 못 알아들어요. 아셨죠? 그냥 그러니 하세요. 좀 더 공부가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지금 벌써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탁 됐다? 그럼 오늘 시험 보러 가도 되는 거야. 그 정도 했으면 시험 보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9월달 10월달 가서나 정리가 되지. 아직은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쫙 돼서 열정되면 제 대신 여기 와서 강의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은 그 단계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법마다 그렇게 용어들이 이거 누가 하지? 그다음에 뭐 받아야 되지?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이게 다 법마다 비슷하면서 다르게끔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다섯 번째 주택의 건설에서는 마지막 뭐가 있죠? 주택의 건설인데 막대한 자금 들어가잖아.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마지막 뭐겠다? 주택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주택 자금에서는 핵심은 뭐죠? 일정한 회사가 주택으로 갚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주택으로 갚는 게 뭐죠? 상환한다고 그래. 갚는 걸 상환. 주택으로 상환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택 상환 사찰이라는 게 있더라. 주택으로 상환하겠다고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주택 상환 사찰했다.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사업 주체로서 누구 있다?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누자.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등록부터 하고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무슨 업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잖아. 등록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사업자로서 처벌받죠? 그러니까 등록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고 싶으면 등록부터 하랍니다. 근데 이때 등록할 때 등록 대상자가 누가 등록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숙제 1번이에요. 그래서 숙제 1번은 뭐다? 등록 대상자. 누구 있을까? 첫째, 주택 건설하고 싶거나 대지를 주성하는 거로 사업자가 나눠져. 아까 제가 건축학과 토목학과 나눈다 그랬죠? 자격증도 다르듯이 사업 주체도 둘로 나눠서 등록사업자 놓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로 둘로 나눈다. 그랬고 주택 건설을 하고 싶으면 이자가 등록하려면 어떤 경위에 등록해야 되죠? 적어도 단독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은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연간이 뭐죠? 1년 동안에 단독주택 몇 호 이상 지어야 돼? 20호 이상 지을 사람. 단독주택을 짓는데 1년 동안에 20호 이상 지으려면 그냥 지으면 된다? 등록하고 지어야 된다? 등록을 하고 자기는 이만큼 지으려고 하니까 나를 이런 업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시켜 주세요 하고 등록해야 돼. 두 번째, 공동주택을 짓는 건 얼마나 짓는다? 연간 2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때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 연간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뭐 짓는데?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배우셨죠? 그거 지을 때는 연간 3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하면 되고 또 소형주택하고
85제부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이게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이거 85초가 되는 주택 1세대가 뭐죠? 주인집. 소형주택 위에다가 주인집 하나 더 짓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때는 몇 세대 이상 질 때부터? 3세대 이상 질 때부터만 등록하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더 강화되는 거야? 완화된 거야? 이 말 뜻이. 원래는 연간 20세대 이상 질 때부터 등록해야 되잖아. 근데 요 두 가지 사유가 짓는 건, 요 두 가지 주택은 연간 3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강화요, 완화요? 완화죠. 25세대 질 때는 등록 안 해도 되잖아.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다른 주택 짓는 것보다는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연간 3세대 이상 질 때부터 등록하라. 대지 주성은 얼마큼 하는 사람? 연간 1만 제부터 이상하는 자들. 이때 연간의 말이 들어간다는 걸 조심합니다. 연간이 뭐죠? 1년 동안에 저렇게 꾸준히 저렇게 많이 짓는다. 그러면 그냥 짓지 말고 저걸 업으로 하려는 거니까 너는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야. 뭐가 필요해? 등록하고 저렇게 꾸준히 많이 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숙제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까지도 외우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외우라고 할게. 등록 기준은 숙제 1번. 조금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두 번째 숙제 2번.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 누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될까? 비등록 사업자. 195페이지 중간 밑에 나오죠? 자,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아까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셨죠? 4명. 공공건설사업주체. 그랬죠? 아까 공공건설사업주체 있었죠?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은 한마디로 공공건설사업주체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공익법인도 있어. 더 나가서 세 번째,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주택조합은 좀 이따 나올 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한마디로 고용자. 뭐라 부른다? 고용자. 한마디로 회사를 말하는 거야. 회사. 삼성전자 예를 들었었죠. 삼성전자는 뭐 하는 데죠? 아파트 짓는 회사죠?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하는 데야? 전자제품 반도체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 회사에서도 뭘 짓겠대?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파트 짓겠대. 왜 져요? 갑자기 왜 너무 아파트를? 예, 바로 사원 아파트. 누구를 위한? 자기 회사 직원들이 아파트를 짓겠대. 누가 짓겠대?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도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럼 걔들은 단독으로 지들이 주택을 짓는 등록하면 될까? 안 됩니다. 걔들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바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등록사업자 있죠? 저는 등록한 등록사업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주택을 건설한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바로 삼성전자를 말하고 걔들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등록사업자가 같이 해야 되지. 지 혼자 등록해가지고 하는 건 안 받아줘요. 아셨죠? 등록사업자 공동한다. 그럼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자기는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누가 등록했으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잖아. 걔랑 같이 한다는데 묻어서 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꼬맹이 데리고선 전철역 들어갈 때 3살짜리 4살짜리 데리고 들어갈 때 걔는 엄마가 표 끄는 거로 같이 끼고 들어가죠? 예, 엄마가 가니까 걔는 덤으로 가는 거야. 등록사업자 등록했으니까 고용자는 별도로 등록 안 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아셨죠? 등록하지 않을 때는 이유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하니까. 누구도 마찬가지 주택조합도 누구랑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택조합은요 사실은 단독을 해도 돼.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등록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들이 등록해서 법인으로서 등록해.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통상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헷갈리냐면 1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동사업 주체라고 나오죠. 비등록사업자 밑에 쪽에 공동사업 주체 나오거든요. 주택조합하고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때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랑은 보세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말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야한다는 건 반드시 같이 하라는 얘기야. 반드시. 따라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랑?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둘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요거까지만 해보면 돼. 그래서 비등록사업자는 몇 명 있다? 6명. 누구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그다음에 공익법인에다가 둘을 추가한다. 등록사업자, 아니 주택조합하고 고용자하고 둘을 합치는데, 그럴 때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누구랑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었죠? 그것까지가 숙제 2번. 다음 문제 뭐로 넘어간다? 주택조합. 사업 주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주택조합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났거든요. 주택조합이. 이게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시잘데없는 이상한 것들만 다 내버리고 주택조합은 시험 문제가 작년에 안 났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주택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기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이거는 숙제고 자시고 아니야. 그냥 기본으로 해야 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 몇 가지 있다? 3가지. 우리 전비사업조합은 몇 가지 있었죠? 전비사업조합은 전비사업조합. 갑자기 정비법으로 넘어가니까 또 머리가 띵해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에 딱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번에 우리 시험 본 거 있었죠? 시험 본 거까지 전건 물어보면 대답이 그래도 나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말하다 보면 막 답이 두두두 튀어나와. 근데 시험 안 보기 시작한 거 있죠? 그때부터는 물으면 묵묵부답이야. 눈치만 보고 쳐져보고 있어. 그죠?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가 안 보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 같아서 보고 싶은데 하여튼 나중에 두 그룹 보고, 일단은 거기는 뭐만 썼죠? 2가지잖아. 첫째, 재개발 조합. 또 하나, 재건축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 2개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몇 개가 있다? 3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3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숙제 3번이 설립인가, 설립신고. 이게 숙제 3번입니다.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아요. 196페이지 맨 밑에 내용이야. 우리 요약집 196 맨 밑에 보면, 자, 먼저 원래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면 셋 다야. 원래는 누구한테?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한테 뭐 받으라는 얘기야? 설립 인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으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5명인데 거기다 뭐라 했더냐? 이하 시장운수 구청장이란다. 이렇게 돼놨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 5명을 여기서 뭐라 본다? 시장운수 구청장이라 표현합니다. 전비법은 어떻게 표현했었죠? 전비법에서는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5명을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에이, 왜 관하구에 차냐?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5명을 묶어서 전비법에서는 한마디로, 아까 누가 여기서 질문했었어.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그때는 그 5명을 묶어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어디는 전비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택법은 5명을 묶어서 뭐라 본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란다. 헐 지랄들, 그죠? 그 좀 통일 좀 시키지. 기왕이면 전비법 있는 거 그대로 끌어서 여기도 시장군수 등이라 하자. 이러면 얼마나 이쁠까, 그죠? 그 법 만든 놈 가서 내가 뽀뽀해주고 싶은데 이거 지금 뽀뽀가 가서 기투매기한테 때리고 싶어, 그죠? 왜 똑같은 걸 어떤 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고 어느 법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래. 주택법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 전비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공통점으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어떻게 부르냐? 왜 이렇게 5명을 쓰죠? 원래는 누구야?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원래는,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죠?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근데 세종시에는 누가 없다고 그랬어? 구청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일을 누가 한다? 지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가 껴드는 거고, 제주도는 시장은 있는데 고유권한이 없다 그랬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헛개비라고 그랬어. 그 권한 누가 가져갔어?
도지사 새끼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제주도는 시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가 지가 안 돼. 그래서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어서 세종시장이 하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지 고유 권한이 없으니, 아니, 시장이 고유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특시 특도가 행사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누가 한다? 시장수, 구청장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정리하시고. 자, 그런데 조합이 설립할 때 인가받았는데 중간에 조합이 변경이 되거나 조합을 해산할 때도 뭐 받을까? 당연히 인가받습니다. 설립할 때 인가받고 했으면 해산하거나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해산, 인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밑에 거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처음부터 설립 신고야. 처음부터 인가받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신고하래. 어떤 거? 중요한 거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설립한 걸, 이거 신고하고 설립한 걸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을까? 아니요. 신고하고 설립했으니까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위에 있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인가받고 했으면 변경, 해산도 인가받고, 처음에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 신고, 해산, 신고. 변경, 해산도 신고만 하면 된다. 아셨죠? 요게 선문제 여러 번 났던 거니까 요까지가 숙제 몇 번? 3번. 자, 근데 숙제 4번.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 이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있죠? 이게 숙제 4번입니다. 그래서 숙제 4번은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을 보자. 둘로 나눠지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 지역 직장 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둘로 나눠서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 달라요. 먼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뭐죠? 50% 이상, 아니 다시 80%의 토지 사용권은 플러스 15%의 소유권 확보할 것. 토지 사용권이 뭐냐면, 자 봐봐, 여기다가 지금 우리 강의실 많은 이 땅 있어. 여기다 뭐 지려고 그래? 아파트를 져서 우리가 뭐자? 갖자. 이게 지역주택조합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갖자. 그게 지역주택조합 설립하거든. 그러려면 요 아파트 짓고자 하는 해당 부지 있을 거 아니야. 이 부지에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의 뭐부터 받아야 돼? 토지 사용 권원이라는 걸 확보하래. 자, 토지 사용 권원을 그랬는데 실무에서는 이 받는 걸 확보하는 걸 뭐라 되냐?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는다. 그렇게 표현해. 실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주들로부터 뭘 받는 거야? 내 땅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라는 승낙서를 받으라는 얘기야. 이 땅 주인들한테 가서 이 땅 아파트 부지로 써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건 토지 사용 승낙서. 그걸 얼마나 받으래? 80%. 그럼 전체 100명 있다면 몇 명 받으라는 얘기야? 80명 이상을 받으라는 얘기야. 80 이상을 확보하래요. 그러면 땅 주인들한테 가서 여기 아파트 부지를 쓸 거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어떤 미친놈이 그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찍어달라면 찍어줍니까? 뭐 해야 돼? 딜을 해야 되죠. 딜. 딜이 뭐야? 거래를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나중에 얼마 줄게, 땅값으로 얼마는 보장해 줄게 라는 계약서를 쓰면서 대신 그럼 이거 아파트 부지로 써도 좋아 라는 도장 찍어줘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뭐는 받아야 되고 계약금이라도 받거나 뭐 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당신한테는 30평 아파트 줄게, 그죠? 요 땅값에 대해서는 아파트 한 채 줄게 라는 거, 이런 거, 이런 계약서를 일일이 써서 그 사람들한테 확보를 해줘야 그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써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80%의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권만 확보해서 그런 도장만 받은 종이만 갖고 될까?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다시 얼마? 15%, 전체 토지 소유자, 전체 숫자의 얼마?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80%는 사용권은 확보, 전체 15% 이상은 소유권까지 확보. 그래서 사용권은 80%에 그 중에 소유권은 적어도 15%는 명의 이전이 소유권 등기가 내 거로 돼 있어야 된다. 이게 15% 이상까지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야.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리모델링이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미 소유자들이야. 그러니까 따로 소유권 확보니 사용권 확보니 이런 건 없어. 왜요? 아까는
여기는 지금 이분들한테 뭐 하자는 얘기야? 아파트 지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자는 것에서 출발한 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받고? 사용권도 받고 소유권도 확보하는 게 급하지만 아파트는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 거야?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소유권 확보했잖아.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야.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따라서 저분들한테는 뭔다? 결의가 있어야 돼. 자, 여기 아파트 단지야. 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개 동이 있다 쳐. 그러면 야,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았으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리모델링 할까? 조합 설립할까? 리모델링 조합? 그러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결의. 그러자 하자는 결의가 있어야 돼. 이건 소유권 확보하고는 관계없어. 이미 자기들이 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유권 확보야? 결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얼마큼 결의해야 될까? 첫째, 요 요건이야. 첫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개 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둘로 나눠져요. 자, 재건축하고의 차이점이야.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재건축은요, 주택단지 전체에서만 재건축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를 해도 좋고 한 개도만 해도 돼. 아셨죠? 그래서 원래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하고 말로 말지 주택단지에서 일부만 재건축하는 건 용납이 안 돼. 허용되지 않아. 만약에 한 개동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은 뭐 되냐? 토지를 분할해버려. 잘라서 니들끼리 살아. 싫으면 간다.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별도로 주택단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냥 하나의 주택단지에 일부만 하자? 그건 재건축은 안 된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가능해. 전체를 리모델링 4개 동이 다 해도 좋고 한 개 동만 여기만 리모델링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전체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견의 각 가번세 결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란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그냥 할 수 없이 있으니까 막 외우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분 수자라는 건 사람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00명 있죠? 100명이 얼마라는 얘기야? 3분의 2. 그럼 100명의 3분의 몇 명? 66.66이니까 67명 이상의 도장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게 구분 소유자 3분의 2, 소유자들의 3분의 2. 그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67명권 받아야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의결권은 뭐죠? 의결권. 토지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의 전체 이 오케이한 동의한 사람들 있죠. 그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그 동의한 사람들 땅에 그 자기들 토지 지분 면적을 따졌더니 그게 3분의 1가 돼야 됩니다. 왜 이 면적도 필요하죠? 우리 아파트 한 개 동에 같은 평형이야 평형이 달라요. 여기는 25평, 여기는 30평, 여기는 40평, 저기는 60평 이럴 수도 있잖아. 평형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대지 지분도 같아 달라? 다르죠. 20평대 아파트 가진 사람의 대지 지분하고 60평대 아파트 가진 사람 대지 지분이 같아요? 비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전체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의결권이라는 건 바로 그 오케이한 사람들의 그 대지 지분 면적을 합친 게 최소한 얼마가 된다? 그것도 3분의 2이 된다. 그게 구분 수의자도 3분의 2고 의결권도 3분의 2. 이게 각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각이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3분의 2, 3분의 1 받아야 되고 또 한 개 동만은 즉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인데 4개 동이 다 하기로 했잖아. 그럼 각 동별로 101동도 마찬가지, 102동도 마찬가지, 103동도 마찬가지, 104동도 구분수자 의결권에 최소한 얼마가 오케이 돼? 각 과반수. 그럼 여기도 100명 중에 51명은 여기도 100명 중에 51명, 여기도 100명 중에 51명, 저기도 100명 중에 51명. 최소한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전체로는 과반수 갖고 돼? 안 돼. 더 가야 돼. 동별로는 최소한 과반수지만 51명이면 되지만 전체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 과반수보다 높아졌죠? 그러니까 한 개 동마다는 최소가 과반수라는 얘기고 전체로는 과반수만 갖고는 안 되고 전체 합친 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비로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에 그 동에 각 구분수점의 의결권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된단다. 그래서 전체를 할 때는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이렇게 하면 돼.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개 동만 한다면 한 개 동에 3분의 2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경과년수가 필요하죠. 사용검사 받은 후 대수선은 10년 지나면 되고 증축은 15년 지나야 된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4번. 거기까지가 됩니다. 아셨죠?
그거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숙제 5번은 어디 넘어가더냐? 조합원 숫자로 넘어갈게요. 그럼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원 수 몇 명으로 둘 것이냐? 조합원 숫자에 관한 거야. 저 꼭대기에 있죠. 주택, 여러분들 책에는 199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199페이지 맨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거기 가보면 뭐가 나오죠? 조합원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조합원 숫자는 몇 명으로 쓴대요? 주택건설 예정 조합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의 조합은 숫자가 유지가 돼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거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언제까지? 사용 검사받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받아서 나중에 다 직후 사용 검사받는 그날까지는 조합원이 꾸준히 일정 숫자를 유지하랍니다. 얼마큼 유지하죠? 조합 설립부터 사용 검사받는까지 계속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음의 요건 설립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아까 사업계획 뭐 받는다 그랬죠? 승인받잖아. 근데 사업계획서 있잖아.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승인받는 거든. 그 사업계획서상에 뭐가 써있단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일까? 예를 들면 여기다 사례를 다 드러놨어. 요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써놓은 숫자들이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라고 써놓은 거지. 저걸 알아들어야지만 문장에 위에 있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사업계획서에서 아파트 몇 세대 짓겠다 여기다 500세대 짓겠대. 이 500세대 짓겠다는 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야. 500세대를 진려간단다. 그럼 조합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 그 숫자의 50%의 조합원들을 구성하래. 그럼 500세대 50%는 몇 명이죠? 250명. 그래서 그때는 조합원 250명의 숫자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짓는다면 조합원은 25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50% 이상. 이 말이 바로 250명 이상이라는 뜻이죠. 단 임대주택 세대수는 포함 제외. 임대주택은 따지지 않아요. 임대주택은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 700세대 짓는데 500세대는 분양주택, 200세대는 임대주택. 그러면 700세대의 50%야? 500세대의 50%야? 예, 분양주택만 따지지 임대주택은 빼버려. 그래서 분양주택 500세대의 50%, 25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밑에 다만 세대수가 변경됐대. 어떻게 변경됐어? 변경됐네. 아까 500세대에서 몇 세대 지키로? 700세대로 바꿨어. 아까는 500세대 지킬 때는 250명 이상이잖아. 이제 몇 세대 짓겠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했어. 그래서 500세대 짓는 게 아니라 700세대 짓기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다시 받았어. 변경됐어. 그러면 700세대에 변경된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그러니까 몇 명이야? 35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요건도 갖춰야 돼?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거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랬으니까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 20명 이상이라는 게 왜 나온 거냐? 아까 500세대 지면 250명 조합원 모집하면 되죠? 100세대 지면 50명, 50세대 지면 25명, 30세대 지면 15명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럼 30세대만 지면 최소 몇 명이 필요한 거야? 20명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50%인 15명이 아니고 여기 그래서 이거 써는 거예요. 이거. 30세대를 찔 때는 15명이 아니고 몇 명이 필요하다? 최소 20명. 그러니까 조합원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하다? 20명 이상은 돼야 돼. 아무리 적게 짓더라도 조합원은 20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그 미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30세대 짓는다면 최소한 15명이 아니고 50%는 여자가 최소 20명이 된다. 아셨죠? 그렇게 새겨뒀습니다. 자, 이게 숙제 몇 번? 아까 몇 번 했어? 숙제 5번. 조합원 숫자. 이게 숙제 5번과 관련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셔서 이제 뭐가 나오죠? 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 방법이 나와. 요거 모집신고 및 모집 방법. 이게 숙제 6번입니다. 밑에 숙제 6번.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 꼭 외워야 돼요. 조합원 모집은 어떻게 되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뭐 하려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자, 조합원 모집해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은 확보할 것. 그래서 관할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뭐하고? 모집 신고를 하고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으로 모집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다 지금 조합원을 모집한다. 여기다 조합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몇 세대 지키로 했어?
500세대 지키려 했어. 그럼 조합원 몇 명이 필요하죠? 250명 이상, 50% 이상이 필요하죠? 그럼 250명 모집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한다? 모집 신고를 시장군수한테 해야 됩니다. 근데 모집 신고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빈손으로 가면 안 받아줘. 모집 신고 안 받아줘. 최소한 아까 아파트 질 땅이 이 땅이잖아. 이 땅이 아파트 부지죠? 이 예정지에 뭘 확보해야 돼? 사용권은 몇 프로? 50% 이상의 사용권은 확보하래요. 그걸 확보해가지고 조합은 모집 신고를 하고 무슨 방법으로 모집한다? 공개 모집으로 방법을 가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자기가 조합원 되겠다고 들어왔었거든? 중간에 뭐 했어? 탈퇴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또 이사 가거나 또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빠져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했단다. 자격 상실했단다. 탈퇴해가지고 조합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걸 뭐란다? 결원이 발생했다. 우리가 출석 안 하는 거 뭐죠? 결석했다고 그러잖아. 줄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건 결원. 출석 안 하는 건 결석. 인원수에서 빠져나가는 건 결원.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야. 빠져나갔잖아. 그럼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미달해가지고 다시 조합원을 뭔데? 재모집한대.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려고 할 때는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 없고 중요해. 모집, 신고 다시 한다는다? 신고 안 하고 모집 신고 한번 했으면 끝나. 다시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려고 할 때는 모집 신고 안 하고 그때는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모집했다. 결혼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모집하려고 할 땐. 근데 결혼이 발생한 거 채우는 거야.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어차피 다 채웠는데 제일 문제가 뭐죠? 재모집. 한번 모집했는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모집한대. 그때 뭐죠? 선착순. 먼저 오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잖아. 그죠? 이 선착순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선착순 시킨지 아십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오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5천만 원이고 다음 3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분담금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번 달에 얼른 오셔서 신청하세요. 요지랄로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란다? 낚싯줄에 걸려버리는 순간 코번에서 딱 꼭 끊기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매운탕감으로 횟감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건 뒤지는 거야. 그건 그런 거에 걸려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이번 달 말까지만 자기 분담금 5천만 원이고 다음 달부터는 8천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거 빨리 들어가자. 얼마 버는 거야? 3천만 원 버는 것 같잖아. 버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건 늪이라니까. 무슨 늪? 뒤지는 늪. 5천만 원도 날리는 늪이지 그렇다고 3천만 원 버는 늪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모집하거나 이런다는 건 조합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조합원이 안 들어오면 뭐가 없어?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땅을 무슨 돈으로 사느냐고. 못 사는 거야. 세워라 내와라 10년 20년 가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5천만 원이고 다음 달에는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버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3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들어간 게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절대로 그런 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게 많아. 여러분들이 주택조합 꼭 하고 싶어요? 그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먼저 상담해야 돼? 반드시 상담해야 돼. 누구랑? 나하고. 아셨죠? 제가 그걸 분석한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에 허와 실 해가지고 그걸 국토교통부 연수원 있죠? 다음 달 17일 날 우리 수업 16일인가? 17일인가? 목요일 날 다음 달 수업 끝나고 오후에 저기 김포항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돼. 그 다음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주도 그 연수원 강의에 가는데 그 연수원 강의에 따라 썼던 자료가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허와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하기 전에 꼭 가입하고 싶으면 따져볼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거 다 확인해보고 이상 없다. 그럼 들어가시고 확인해봤더니 그중에 하나로 더 걸린다? 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서 성공한 건 전체 진행의 4% 미만이랍니다. 그럼 96%는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4%만 성공하는 거야 지역주택조합이. 그럼 4% 확률에다가 거기서 목숨 걸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빙신이야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싸다고. 야 싼 게 아니야. 자기 분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지 아직 안 됐어. 나중에 그게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말려 들어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20년 걸려서 성공했어. 마지창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총 25%가 성공한대.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4분의 3은 다 실패버려. 실제로 10년이든 20년 걸려서 드디어 끝났어. 그거는 작 4분의 1.
그것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야. 결론은 아셨죠? 그래서 꼭 하고 싶다. 제발 좀 상담 하고 가십시오. 일 저질러 놓고 오지 말고 좀. 예, 대부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저질러 놓고 옵니다. 왜? 하다 보니까 꼬이거든. 뭐가 이상하거든. 아니거든. 그래서 와서 교수님 이거 뭐가 이상한데요? 뭐 이상한 뭐야? 끝났는데 이미. 예, 들어가면 낚시바늘로 보인 거야.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그냥 횟감으로 그냥 뒤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전에 뭐려 확실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건 별도로 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일단은 법에는 어떻게 됐다냐? 예, 일단은 신고하고 선착순만 보면 재무집할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저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얘기야. 뭐 당장 싸다고? 아니라니까.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집어넣는 순간 자기는 그냥 5천만 원도 날리는 거지 3천만 원 버는 거 아니다. 이해되죠? 예, 거기까지.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봐. 일단 뭐가 먼저야? 조합원 모집 신고가 먼저야? 조합사립 인가 신청이 먼저야? 조합사립 인가 신청이 먼저야? 조합원 모집 신고가 먼저야? 아까 인가 신청이 먼저 써놓으니까 인가 신청이 먼저 갔죠.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 책을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모집 신고를 먼저 써놓고 인가 신청을 쓸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까? 법주문에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습시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먼저야? 조합원 모집 신고를 먼저 해서 조합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얼마를 모집해야 돼? 왜 50% 모집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뭐 하러 가야 돼? 모집이 돼야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러 가지. 모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 그죠? 일단 모집하고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집 신고가 먼저야. 그래서 모집 신고할 때는 뭐만 받으면 돼?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야. 모집 신고하러 갈 때는 일단 50%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가면 돼. 그럼 50% 이상 확보했죠?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래서 조합원들 모집했죠? 그러면 모집해서 이제 뭐 받으러 가면 모집 끝났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80% 사용권은 아까 50%에서 몇 프로 올라가야 돼? 30% 더 올라가. 동시에 소유권도 들어가. 몇 퍼센트? 15% 사용권. 이게 더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커지잖아. 순서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모집 신고를 할 때는 50% 사용권을 확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갈 때는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 아셨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서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모집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먼저 써 있다고 그게 먼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법주문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먼저 뭐부터 써야 돼? 모집 신고부터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착착착 써놔야 이 머리가 돌아가서 그렇게 탁탁 정리가 되지. 막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여기까지. 자, 여기 숙제 몇 번? 숙제 6번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까지 하고 또 어디 갔어? 청약의 철회. 어디 나오죠? 청약 철회. 여기 나오는데. 그렇죠? 요 청약 철회. 요것만 숙제 몇 번? 7번입니다. 청약 철회. 요거는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 그런데 출제원이 나한테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게시를 하셨어. 뭐라고? 요번 23년도 2023년 시험 문제 낼게라고 하고 갔어. 그래서 그 출제원이 바뀌지 않는 한 시험 문제 낼 거야. 아셨죠? 어젯밤에 꿈에 나타난 새끼가 출제원 들어왔지 안 들어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꿈에서 게시를 했어. 요거 시험 문제 난다고 영순이다. 아셨죠? 재작년에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아직 안 났었지. 작년에 날 줄 알았어. 혹시 했는데 안 났어. 올해는 날 거야. 아셨죠?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청약 철회. 요거 숙제 몇 번? 7번. 첫째,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예, 청약 철회할 수 있어. 자, 처음에는 뭐 한 거야? 그래, 가입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뭐 했어? 청약서 있어. 그 청약서 집어넣고 동시에 돈을 입금을 시켰어. 그게 뭐죠? 가입비. 그래서 가입비 등을 거기다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하는 건 어디다 넣냐면 신탁업자 있죠. 신탁회사. 그쪽으로다 돈을 넣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청약철에서는 모집 주체한테 갖다 주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그 신탁회사한테 그 가입비를 갖다 예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근데 돈 넣어놓고 나서 누굴 만났어? 다행스럽게 나를 만났어. 그래서 교수님, 저기 제가 이번 청약했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내가 들어봐서 짚어봤지.
요거 어때? 요거 어때? 어땠더니 다 문제가 있어. 야, 아니다, 야. 그거에다 너 돈 다 날린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철회해야 되겠죠. 며칠 내 철회할 수 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요. 이때 조심할 건 청약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청약한 날이 중요하잖아. 뭔 날이 중요해? 돈 넣는 날이네. 돈을 집어넣는 날이 중요한 거야.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이지. 청약을 철회한 날부터 하면 틀린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30일. 딱 한 달 주는 거야. 30일 내에만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가입 신청자가 그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때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야, 나 청약 철회서 집어넣고 이거 안 하려고 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모집주체는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영수증을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이거 발급해 줘야 돼요. 뭘 발급해 준다? 그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이야. 그 청약 철회 접수했다는 걸 접수증을 주란 얘기야. 날짜가 적혀 있어. 이게 왜 중요하죠? 날짜가 중요한 이유. 바로 밑에 나와. 청약 철회를 뭘 한답니까? 서면으로 한단다. 그러면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 한 날? 발송한 날이 중요해요. 그걸 도달된 날이 아니야. 발송한 날 있죠. 서면으로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나 청약 철회서를 보내는 거야. 서면으로 청약 철회서를 보냈는데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얘기야.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해. 그럼 내용증명은 그 날짜가 찍혀 있잖아. 며칠이라고. 바로 그러면 언제부터? 그 발송한 날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뭐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한 날. 자, 여러분들 민법 배우다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칙 의사표시한 게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한 날도 있다? 발송한 때.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뭐도 있다? 발송주의 있단다. 그래서 이건 표백주의, 뭐 묘지주의, 발송주의, 뭐 도달주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만 적용해.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도달주의인데 요건 도달주의야 발송주의야? 발송주의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어도 그냥 발송한 날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발송주의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때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청약 철회를 했더니 이 청약 철회하면서 가입비 돌려줄 거 아니야? 얘 지금 반환해줄 거 아니야? 주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우리가 이거 청약서 작성하는데 비용 들어간 게 있고 당신한테 뭐 하느라고 비용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 돈 나누세요. 위약금하고 손해배상금 얼마? 반 띄고 나머지 반만 돌려줄게요. 요딴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라는 게 무슨 뜻이죠? 청약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죠? 청약은 이제 민법. 청약은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있죠? 청약과 뭐 있어? 반대. 상대방. 청약자가 있고 상대방을 뭐라 부르죠? 승낙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은 성립하잖아. 그죠?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은 성립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청약하고 승낙했는데 청약을 뭐 한다는 얘기야? 철회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직 뭐 하기 전에 철회했다는 얘기야? 승낙하기 전에 철회한 거야. 그럼 성낙이 돼야 계약은 뭐 된다 했죠? 이게 성립요건이거든. 이게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계약의 성립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하고 달라.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승낙이 없다면 못 없는 거야? 성립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승낙이라는 성립이 있기 전에 처리를 먼저 해버리는 거거든. 청약 처리할 건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청약을 철회한 건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계약이라는 건 아예 없었던 거야. 일단 승낙하고 나면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단다? 그때는 철회가 아니야. 그죠? 그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그죠? 이때는 해지한다. 취소한다. 이제 이건 승낙하고 나서의 문제고 승낙하기 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돈을 뜯어가. 위약금이 어디 있고 손해배상금이 어디 있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청약을 처리했을 때는 뭐가 없단다?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청약철의 기간, 그 30일이라는 기간 내는 조합원의 탈퇴 환급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탈퇴 환급은 언제 이루는 거죠? 승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는 탈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럼 탈퇴하면서 이미 낸 돈에 대한 뭐도 있어? 환급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탈퇴에 대한 환급 청구가 철회에 따른 그 가입비 반환하고 같을까? 가입비 등 반환하고 똑같을까? 아니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을 철회해서 받는 가입비 있죠. 이건 100% 이건 다 돌려받아. 100%다 받아. 이건 반면에 이미 가입을 대표했어. 이건 가입이 됐죠? 이건 가입한 걸 탈퇴하는 거거든. 그럼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조합원으로서 뭘 내야 돼? 조합비, 비용 부담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 비용 부담 해야 되잖아. 조합 운영비에 대한 돈을 내야 되잖아. 그 지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로서 이미 돈이 들어간 거 있어. 이거는 환급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이때 환급은요. 50%나 받으면 다행이야. 대부분 환급은 몇 퍼센트? 0%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죠? 당신 돈 이미 썼고 여기다 썼고 저기다 써가지고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없대. 못 돌려준대. 땡 끝이야 그건. 그러니까 법에다가 비용에 환급을 청구했다라고 백날 써놔봤자 환급할 게 없다는데 뭐. 왜 그런 거야? 돈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 조합장 새끼하고 그 대행사 새끼들하고 다 뺏쳐먹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돈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야. 그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탈퇴는 가능한데 법에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는 이 환급 규정보다 허울 좋은 규정이지 실제로는 환급해 주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라. 중간에 탈퇴한다는 건 제대로 돌아가는 조합인데 탈퇴합니까? 뭔가 개떡 같으니까 탈퇴하는 거지. 개떡 같다는 건 이미 지들이 다 해쳐먹었다는 걸 이제 눈치챘으니까 탈퇴하는 거거든. 돌려받을 돈이 어디 있어? 없어요. 빅낼 규정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철회하고 뭐하고는 다르다? 탈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탈퇴에서 환급 규정은 여기는 적용하지 말래. 그럼 환급 규정 적용하면 뭐해? 한 푼도 안 주겠다 이 소리가 될 수 있어. 0%가 되는 거야. 그죠? 반면에 아니야. 100%다 돌려주라. 그 규정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숙제 7번.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부터 나가는 건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죠.